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마지막 영상에서는 파생상품으로 위험 관리를 하는 것 중에서 특히 스왑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왑 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스왑이 바꾼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스왑 계약은 정해진 기간 동안 두 계약 당사자의 현금 흐름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왑 계약은 굉장히 최근에 각광받고 있고 많은 금융기관들이 애용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고 또 국가들도 서로 애용하고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자율이나 환율, 신용위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을 해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왑은 선도계약이랑 비슷하게 장외 거래로 주로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왑 계약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로 두 사람이 현금을 바꾸는데 누구 한 명이 이익을 보고 누구 한 명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둘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체결했을 때 이득이 분명하게 존재해서 그런 이유로 많이 체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왑 계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금리 위험을 특히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이 이자율 스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은행이 존재해요. 근데 첫 번째 은행은 대형은행인데 재투자 위험을 겪고 있어요. 지난 챕터에서 재투자 위험이 뭐라고 했죠? 재투자 위험은 자산의 만기가 더 빨리 끝나기 때문에 다시 회수된 자금을 다시 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었죠. 그래서 지금 이 대형은행의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부채는 주로 자금을 조달한 방법이 차입으로 조달을 했어요. 예금이 아니라 차입으로 조달했는데 어떤 예금이냐? 어떤 차입이냐? 4년 만기에 상업어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 고정금리로 4% 이자를 주고 10억 원을 조달했고요. 그럼 그 돈을 어디다가 투자했느냐? 기업에 대출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기업 대출은 변동금리로 매년 이자율을 다시 산정을 하고 그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9%의 추가 금리를 붙여서 결정이 되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자산의 만기는 지금 변동금리가 매년 다시 측정되기 때문에 그 금리 민감 자산으로 해당이 되겠죠? 기업 대출이. 근데 반면 상업어음은 금리 민감 부채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금리 민감 자산이 훨씬 많아서 재투자 위험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은행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두 번째 은행은 반대로 재조달 위험을 겪고 있어요. 자, 재조달 위험이라는 것은 부채 만기가 더 짧기 때문에 자금이 빨리 빠져나가서 다시 새로운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들었었죠. 그래서 보시면 자산은 중소은행답게 주택담보대출에 투자를 해서 4년 동안 7% 고정금리로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이 자금을 어디서 조달을 해왔느냐? 정기예금으로 조달을 해왔고 1년짜리 정기예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 되면 다시 새로운 예금을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모집을 할 때 금리는 그러니까 이자율은 기준금리 플러스 3% 정도의 수준으로 결정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년 주택담보대출에 자금이 묶여있는 동안 이 정기예금은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다시 새로운 정기예금을 모집해야 되므로 이제 금리 민감 부채가 훨씬 많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재조달 위험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 두 은행이 어떻게 각각 겪고 있는 금리 위험을 해지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번 스왑 계약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금융기관이 이자율 스왑 계약을 맺으면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액면가는 10억 원으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자산과 부채가 10억 원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현금 흐름을 교환한다고 했는데 수합에서 어떤 현금 흐름이냐? 그 액면가에 해당되는 이자를 서로 교환한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이자율을 서로 교환을 하면은 결국 동일한 금액을 서로 주고 받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이자율 수합에서는 보통 한쪽은 변동금리로 현금을 지급하고 다른 한쪽은 고정금리로 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합에서는 대형은행이 소형은행에게 기준금리에다가 2%를 더한 만큼의 이자를 지급을 하는 약속을 하고요. 소형은행은 대형은행의 그 반대로 대가로 고정적으로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3%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급하는 그러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액면가가 10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각각 어떤 식으로 주는 거냐면 10억 원에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1%다 라면 0.01, 1% 더하기 0.02 그러면은 10 곱하기 0.03은 0.3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0.3억 원을 대형은행은 소형은행에게 매년 지급을 하는 계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형은행은 뭘 하느냐? 소형은행은 원금 10억 원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0.04억 원에 0.3억 원을 지급하는 그러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은 기준금리가 0.01일 때 가정으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두 현금 흐름이 동일하지만 만약에 내 기준금리가 0.02가 된다. 그러면 10 곱하기 0.04가 돼서 0.4억 원을 대형은행이 소형은행에 지급을 하게 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면 대형은행은 더 많이 주고 덜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대형은행이 손해를 보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기준금리가 더 내려간다. 그래서 0.05원 그러니까 0.5%가 되면 10 곱하기 0.025 그래서 0.25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이때 대형은행은 0.25억 원을 주고 0.3억 원을 받아옴으로 0.05원씩 그러니까 500만 원씩 계속 이익을 보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서로 주고받는 현금이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수합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원래 이 은행들이 각각 가지고 있던 자산과 부채로부터 얼마만큼의 이자를 지급하고 수익을 얻는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형은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기업 대출이었는데 이 기업 대출이 기준금리 플러스 6%에 해당되는 변동금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투자하기 위해서 이 대형은행이 조달해온 자금은 상업어음이었고 그때 고정적으로 4%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수합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기준금리 플러스 6%에다가 4%를 빼니까 기준금리 플러스 2%만큼이 얘의 순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다가 10억 원을 곱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그 이자율만으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소형은행과 수합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수합을 했습니까? 바로 고정적으로 3%를 소형은행이 이 대형은행한테 주고 반대로 이 대형은행은 기준금리에다가 2%를 더한 만큼을 소형은행에게 주는 그런 계약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대형은행의 입장에서는 받는 건 플러스 주는 건 빼기 하면 3을 받고 2를 빼니까 1%가 남고요. 거기다 기준금리만큼을 또 빼줘야 되니까 빼기 기준금리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과
수합을 통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합쳐볼 수 있겠죠. 그러면 원래 기준금리 플러스 2%의 순이자 수익이 있었는데 수합으로부터 1 빼기 기준금리만큼을 얻었으니까 둘이 상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1 해서 3%의 고정적인 순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수합이 없던 때와 비교하면 원래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순이자 수익이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순이자 수익이 떨어지는 금리 위험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는 고정적으로 항상 3%를 얻을 수 있으니까 금리 위험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반대로 중소은행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자, 이 상대적으로 작은 은행은 원래 7% 고정의 주택담보대출 수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달해온 자금은 정기예금이었다. 근데 정기예금의 금리가 이자율이 기준금리의 플러스 3%였기 때문에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이자율이 3%에다가 기준금리만큼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7%를 받고 3과 기준금리를 빼주니까 4%가 남고 거기서 기준금리를 빼준 만큼이 바로 얘의 순이자 수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합을 했어요. 이 소형은행은 3%를 무조건 대형은행에 주는 그런 수합이었고 반대로 대형은행은 기준금리 플러스 2%를 무조건 소형은행에게 주는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형은행 입장에서는 요만큼을 받고 플러스 3을 마이너스 빼주면 바로 수합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기준금리가 있으니까 기준금리 빼기 1%만큼을 항상 수합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현금 흐름과 이 수합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을 합치면 4 빼기 기준금리 더하기 기준금리 플러스 빼기 1 마이너스 기준금리와 플러스 기준금리가 서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4에서 3, 1을 빼서 3%. 그래서 항상 고정적으로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원래 수합이 없었을 때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순이자 수익이 줄어들고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순이자 수익이 올라가는 그러한 금리 위험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 없이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동하더라도 항상 고정적인 이자율 수익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금리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수합 계약으로 통해서 대형은행도 자신의 금리 위험을 해지하고 소형은행도 자신의 금리 위험을 해지할 수 있었다. 사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금융기관이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은행은 재투자 위험을 겪고 있었고 이 소형은행은 재조달 위험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 기준금리에 의해서 서로 금리 변경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맞물려 떨어지면서 둘이 계약을 딱 맺으면 서로 공평하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합을 통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금융기관들이 서로 자, 여기 수합하실 분 해서 찾아서 서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지금 제가 여기 예시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자율, 금리 위험도 해지할 수 있고 또 환 위험도 해지할 수 있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어디서 많이 보실 수 있느냐? 중앙은행끼리 수합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외환 수합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은 엔화를 제공하고 우리나라는 원화를 제공하는
수합을 해왔었고, 또 미국이랑도 어느 정도 규모로 미국 달러를 받고 원화를 주는 수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 경제에 필요한 외환을 확보하는 그러한 계약을 맺어서 환위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위험을 해치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합이 추가적으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로 신용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여기 한 은행이 있어요. 그런데 기업 대출을 해줬는데 10억 원을 기업에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10%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업이 신용 위험이 있다. 그래서 얘가 망할 수 있다. 부도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 이자를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염려하고 있는 그런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다른 한쪽에는 지금 뭔가 대형 투자은행인데 어떻게든 추가적으로 수수료 수입을 받고 싶은 그런 투자은행이 있어요. 그럼 이 둘이 서로 짝짝꿍이 맞아서 또 수합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약을 우리는 신용부도 수합, Credit Default Swap, 그래서 줄여서 CDS라고 부릅니다. 이 CDS라는 것은 뭐냐? 바로 만약에 대출해줬던 이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상업은행에게 돈을 주는, 그래서 현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상품이에요. 그럼 이건 투자은행이 발행을 해서 이 상업은행에게 파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 상업은행은 평상시에 수수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은행은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다가 만약에 이 기업이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때는 상업은행은 더 이상 수수료를 주지 않고요. 투자은행은 그때부터 원래 이 상업은행이 대출을 해줘서 얻어야 되는 10%의 이자, 10억 원의 10%면 1억 원씩을 계속 상업은행에게 지급해주는 그러한 방식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때는 상업은행으로부터 투자은행으로 현금 흐름이 이동하고 기업이 부도가 발생한 후는 투자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이자 수입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원래 계속 상업은행이 받길 바랬던 그 돈을 대체해서 계속 상업은행이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용부도 수합은 어떻게 보면 보험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했을 때 대출에 대해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수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기간은 다르지만 서로의 현금 흐름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제 수합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합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고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품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장마저도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제 하산을 줘도 좋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동안 열심히 수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 영상을 끝내기 전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강의 시작할 때 공유해 드렸던 강의 계획서 실라버스고요. 이제 이 수업에서는
은행을 포함해서 다양한 금융기관 그리고 이들의 위험을 중심으로 한 경영, 그러니까 위험 관리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고, 금융기관별로 산업 구조적인 특징, 재무제표적인 특징, 경영성과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떠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1장에서는 금융기관이란 것은 무엇일까? 이 금융기관의 정의, 그리고 금융기관의 역할, 그리고 그렇게 수행하는 임무, 그로 인해서 부담되는 비용이나 혹은 바꿔서 말하면 위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 은행에 대해서 먼저 배웠죠. 그래서 은행의 재무제표적인 특징과 산업 특징, 그리고 상업은행에 적용되는 규제, 그리고 상업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는 상업은행은 아니지만 그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신 기관들, 그래서 예금을 모집하는 저축기관들, 그리고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회사를 특히 생명보험 쪽과 손해보험 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었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 또는 투자은행이라고 불리는 집단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 다음은 우리가 자산 운용회사라고 불리는 investment company, 그래서 투자회사, 그리고 그 투자회사에서 제공하는 집합투자기구, 펀드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연기금, 그 중에서도 특히 연기금을 공적 영역에 존재하는 공적 연금과 그리고 민간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사적 연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고, 그 우리나라 연금 체계에 대해서도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기관의 각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살펴본 이후에는 이 금융기관들의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표적으로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금리 위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이 위험 관리 수단의 하나로서 파생 상품을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한 학기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우셨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이제 남은 것은 기말고사 하나뿐이고 그것만 잘 마무리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행복한 여름방학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방학이 되면 더 바빠요. 지금 학기 중에는 제가 수업을 하느라 논문을 못 써가지고 굉장히 밀려있고, 지금 2주 뒤까지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이메일이 오늘도 왔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과제를 제출할 때 이런 기한이 있는 느낌을 저는 이제 받고 있고, 또 여름에는 다시 또 연구를 진행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기 동안 이곳 명지대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해서 만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수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내용도 많이 얘기를 했죠.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갔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 수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기회에 졸업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수업에서 만나 뵙거나, 혹은 이제 사회에 나가시면 또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즐거운 생활 하시고 그러다가 또 운명이 이끌게 되면 다시 만나 뵙게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기관 경영론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